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일단은 점차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3대 지수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24%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도체주만 이끌고 있고 지수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양대 시장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세도 깃들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에 최민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다뤄볼 텐데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도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앞당겨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무더위 여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일주일 앞당겨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4일부터 운영했던 여름 대책 기간을 올해는 6월의 마지막 주인 6월 26일로 앞당긴 겁니다. 여름 수급 대책 전략에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냐면요. 전력 수급 종합 상황실을 합동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 전망을 생각할 때 올해 여름 전력 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빨리 더워지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책을 빨리 내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G증권발 사태 이후로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많이 사들인 슈퍼개미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주인공은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김기수 대표는 특수 관계인과 14%가 넘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의 제2대 주주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SG증권발 차익결제 거래 대량 매물로 지난 24일 하한가를 맞이한 직후인 28일부터 집중적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과 보유한 지분과 단 1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대주주 대상인지를 놓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김 대표는 다울투자증권의 지분을 14% 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울투자증권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김 대표가 7.07%, 특수관계인인 최 씨가 6.4%, 순수 에셋이 0.87%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김 대표와 최 씨가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동일 가게 구성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야기 드렸던 순수 에셋은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모 씨가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의 회사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주식 소유 명의에 관계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으로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따져보면 김 대표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만큼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오늘이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후보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금융자추위는 어제 이석태 국내 영업 부분장과 조병균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로 차기 행장 후보를 압축한 상태입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는 지난 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금융권 최초로 오디션 형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오늘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이 2달 동안 이어져온 오디션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금융자추위는 오늘 최종 후보 2인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자추위에서는 지난 3월 조직 개편에서 결정되지 않은 후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도 선임될 전망입니다. 오디션 형식이다라고 하니까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그럼 최종적인 2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건 두 사람 모두 상업은행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차이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태 부행장은 1964년생으로 우리은행 압구정 로데오 지점장, 전략기획부장, 미래전략부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금융지주에서 전략기획단 상무, 신사업총괄 전무, 사업성장부문 부사장을 영임하고 지난해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에 이어서 3월부터는 국내 영업부분장 겸 계획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인 조병규 대표는 1965년생입니다.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장, 준법감시인,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3월부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손발을 맞춰 나갈 우리은행장은 누가 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부터 새 우리은행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한 반도체 ETF까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지수 자체는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일 이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휠라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피에몬테는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을 비롯해서 휠라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인데요. 휠라홀딩스는 피에몬테가 자사 주식을 64,861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에몬테는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이 휠라홀딩스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에몬테의 지분율은 이번 달 19일 28.38%에서 0.48% 증가한 28.86%가 됐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배력 확대 움직임을 두고 윤윤수 회장의 장남인 윤근창 사장이 피에몬테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로티 백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로티 백큐이 중국 선전 SC 뉴에너지 기술공사와 408억 원 규모의 태양광용 건식 진공펌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9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공시와 함께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피코그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그램이 줄기세포 기반의 뷰티 헬스케어 기업 아이젤의 주식을 2만 4천 주를 매입해서 지분 12.7%를 확보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30억 원인데요. 피코그램은 이번 아이젤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기존의 이 필터와 정수기 사업 부문 이외에도 뷰티 헬스케어 분야까지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젤은 피코그램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미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동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맥스스텝 크리에이션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내놨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1,693원으로 납입일은 다음 달 14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게임주 실적이 시즌이 지났는데 사실 좀 희비가 극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챗GPT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AI는 게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은 게임 산업에서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게임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적응형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게임 인공지능 상대를 통해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답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게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임 쪽에서 AI 발전을 하게 되면은 좀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력비가 감소한다는 점. AI로 인해서 게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보다 더 나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이 지금 우리가 모바일 쪽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PC라든지 콘솔 20%와 27% 시장이 양분화가 되어 있지만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I는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 주들은 실적에 따라서 좀 희귀가 극명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위메이드는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게임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벤트가 좀 많아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던 11월 지스타.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벤트에 따른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 쪽에서 1월에는 예를 들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바이오 쪽을 봐야 한다면 뭐 여름에는 무더위에 앞서서 배럴이라든지 혹은 뭐 좀 무더위 관련주 뭐 파세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제적 투자가 가능한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11월 달에 특히 하반기 쪽에 이벤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좀 염두를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말씀드려보자면 6월에는 미국의 서머 게임 페스트, 8월에는 독일의 게임스컴, 9월에는 일본의 도쿄 게임 쇼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지스타와 함께 더불어서 9월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최초로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악재와 악재가 겹쳐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조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행사에 참여되는지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실 또 주가를 지금 보면요. 게임주들 중에서도 뭐 오르는 걸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가를 살펴보니까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세를 보일 뿐 나머지는 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사실 또 판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에 감돌긴 했었는데 또 한한령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게임주들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도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했을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아서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아직 지금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도 감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실적이 좋은 그런 섹터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굉장히 나왔어요. 혹은 턴어라운드 섹터라든지 그런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 게임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래프톤은 적당히 나온 것 같네요. 네, 크래프톤이라든지 넥슨, 특히 넥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보니까 크래프톤과 넥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견조하게
지켜줬지만 사실상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처럼 실적 장세에서는 게임주가 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작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도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게임주에 대해서 신작 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볼 텐데 그 이유가 신작을 출시를 하면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게임사가 매출을 더 내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하든지 혹은 신작을 새롭게 출시를 해서 유저들을 또 다시 끌어모으든지를 해야 되는데 대형사 같은 경우에도 신작을 계속해서 미루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매출은 그럼 어떻게 책임지지? 특히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네. 사실상 NC소프트가 리니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리니지 같은 경우가 NC소프트의 매출을 많이 책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리니지 실적이 조금씩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작 출시에 대해서도 좀 빨리 나와줘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특히 NC소프트가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신작 기대감이 있었던 TL이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유저들의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실망감이 좀 네, 감돌고 실망감이 있죠. 많이 예. 나왔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신작 출시 지연에 더해서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들어보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감돌긴 하지만 그게 나왔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또 실망감으로 변하는 게 게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작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게임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열린다라고 아까 짚어주셨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임 업체는 어딘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저는 그중에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메가 히트작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8개 종목 게임이 채택이 됐는데 그중 하나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아시안 게임이면은 굉장히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이커 많이 아시잖아요. 네, 페이커가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뉴스를 보게 된다면 배틀그라운드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의 위상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게임 업황이 좀 좋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게 요즘은 엔데믹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만 많이 놀았었다면 지금은 밖에서 굉장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서머 게임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오이즈라든지 펄어비스, 넥슨 그리고 스마일게이트가 참가를 하는데 네. 스마일게이트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논외로 치면은 지금 넥슨이라든지 펄어비스 그리고 네오위즈가 아직 신작을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유저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하지만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같은 종목군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작년 G스타 쪽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가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 지난 하반기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게임주가 부진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수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네오위즈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피해 거짓,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네오위즈 같은 종목군도 올 여름에 신작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임주라고 하면은 이벤트에 따라서 크래프톤과 네오위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크래프톤과 네오위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려감이 높아지는 건 게임주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겨박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의 돌파구를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또 한한령 하면은 이 두 종목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또 챗 GPT의 등장 때문인지 위기감이 조금 더 고조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우선 한한령 이슈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매출 비중이 거의 없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사실상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했지 그 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사실상 한한령 이슈가 아니라 AI 쪽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로 뭐 정부에 대한 규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물어보셨던 AI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보게 되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나왔고요. 점유율이 50%까지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AI 쪽으로의 검색 엔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챗 GPT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검색 AI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I 다 뛰어들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실적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실적이 나온 걸 살펴보면 네이버는 그래도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실망감이 감돌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추가로 뭐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1분기 실적은 네이버가 선방을 했어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선방을 했지만 하지만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추세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그렇게까지 실적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물론 실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선 정부 규제에 대해서 해결돼야 하는 점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실적을 봐야 하는 거지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근 증시를 보면은 최근에 잘 나갔던 섹터들을 보면은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네. 뭐 방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정부가 밀어주고 계속
끌어올려주고 이슈가 나오는 쪽에서 슈팅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과 좀 반대로 가는 사업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좀 풀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가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물론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커머스 쪽에서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 상장 에 대한 네. 부분도 좀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장되는 종목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데 아무래도 AI 관련했을 때 개발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 GPT 2.0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고 네이버도 서치 GPT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점유율이 기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멘텀을 씹어먹는 그런 성장률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출시를 한다가 아니라 출시를 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이 시간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각자의 생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효자 산업의 득과 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수출 구조도 바뀌고는 있습니다. G2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미중 충돌 우리가 이미 겪은 바가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G2로 떠오르면서 누가 견제를 하고 있죠? 또 다른 G2 중에 한 국가, 두 개 국가 중에서 한 국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네.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죠. 애매하죠. 미국과 네. 중국의 중간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느냐.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우리 한국 경제 또 한국 기업들이 잘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극복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래 싸움에 오히려 그때 고래들이 싸움을 할 때 오히려 싸움하는 그 장소에서 생선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 돌고래의 전파 신호 소리가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까까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걸 우리 기업들이 저는 그 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구조 자체도 바꿔가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바로 펴보시죠. 이게 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게 다 나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우리가 더 기울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걸 거스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와 기술과 가치가 뭐한다? 함께 간다. 그러니까 안보, 동맹관계에 있는 쪽이 이제는 경제도 더 그쪽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래도 중국이 가장 교역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쪽으로 점점 대세대 갔다. 그건 왜? 중국이 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부품을 보고 제품도 판매를 하고 수입과 수출을 다 하면서 중국의 좋은 점들을 다 활용했던 것이 사실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20년 8월부터 가까운 정도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붉은색과 푸른색을 봐줘요. 자, 2020년 불과 1년도 안 됐죠. 그렇죠. 131억 달러예요. 그랬던 중국이 지금 95억 달러로 낮아졌는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 2022년 8월이면 이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늘어났죠. 92억으로. 그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지점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이 좀 더 올라가고 중국이 좀 더 내려가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네. 이제는 다시 미국이 우리의 교역량 1위로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르기 힘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그렇게는 안 되는 안 거다라고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산업 구조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산업 초기술 그러면은 반도체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총 네. 1위도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는 SK하이닉스 계속 대장, 그다음에 바로 밑에 대장, 네. 부대장 다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판도 변화가 있죠. 근데 결국 2차 전지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반도체, 뭐 자동차에 이런 들어가는 산업,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동차가 지금 62억으로 올라갔고 64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 저것도 지금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전기차로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 결국 차를 우리가 팔아야 되는 차 어디 팔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도 팔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팔아야 되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차를 별로 안 사줘요. 한때 화교까지 동원을 해서 설모 대표였어요. 화교였어요. 그런데 이른바 중국에 있는 베이징 현대의 합작사를 투자를 했지만 결국 안 먹혔죠. 왜? 중국 소비자들이 사주질 않으니까. 그 중간에는 뭐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한 것도 있고 중국 기업들이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자동차로 넘어간 것도 있었고 그다가 뭐 사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한국차가 중국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전기자동차도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우리의 안보와 또 경제 쪽도 가장 밀접한 관계, 최우선이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외교를 뭐 좀 중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지금 국제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그거는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큰 흐름은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도 오히려 더 러시아 쪽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힘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때 미국이 중국의 이 휴대폰에서 어딥니까? 화웨이를 견제를 했죠. 네. 차단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이제 또 미국이 G7을 주도하고 중국을 더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도체 카드를 집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또 조치를 취했습니까?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이제 우리 더 이상 수입 안 하겠다. 네, 구매 금지 조치를 그렇죠. 내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이거 표를 보시죠. 우리 서울경제TV가 특히 요즘 잘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도표 차트인데 보시면은 칩스법이 발표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 칩스법이나 IRA법도 핵심은 뭡니까? 대중견제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이 우선이겠죠. 그 외에 동맹국가의 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됐고 반도체 분야에서 대대적인 대중 제재가 착수됐죠. 자,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올해 들어서 마이크론을 조사한 겁니다. 마치 미국이 하웨이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검수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명분은 뭐냐?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는데 저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속내는 미국 정부나 해외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나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이 좀 애매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서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소식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대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갈등과 또 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네. 마이크론을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런 양 중에서 마이크론이 미국의 자국 내에서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대만이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33.1억 달러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차단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디 쪽에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디 쪽에? 중국 외의 국가니까 대만이나 일본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일본의 또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의 이 성격, 그리고 홍콩의 성격, 대만의 성격, 살짝 홍콩까지는 그렇게 연결시키기 쉽지 않지만 홍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만, 일본, 미국 뭐예요? 공통점은 대만, 일본, 미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죠. 대중 견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국으로서는 정말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국은 대만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뭡니까? TSMC죠. 네.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TSMC가 미국 아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요. 일본 큐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데 TSMC의 지금 내부의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미국의 공장 짓고 일본의 공장 짓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우리 잘 나가네. 중국은 어차피 우리 대만하고의 양안 관계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상태가 좋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대만 내부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가니까 나중에 자칫 저게 우리한테 괜찮은 거야? 미국, 일본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지금 본토는 우리를 늘 벼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영향이 자, 우리는 지금 마이크론에 한국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초강경으로 나옵니다. 이거 준비되어 있는데 마이크 갤러그의 발음 볼까요? 마이크 갤러그인데 네. 자, 이 사람이 중국 관련해서 지금 하원 의원을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도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오는 게 지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경우 우리의 동맹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한국도 나서라. 우리가 중국 때려야 되니까 한국도 나서라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네. 중국은 이것만 가지고도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미국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뜻에 따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입장을 아예 안 밝힐 수가 골치가 없게 아파요. 왜냐하면 만들었네요. 우리가 또 중국에다 뭐라 그러면 미국은 또 왜 이래 한국이 IRA법 지원 혜택 안 받을 거야? 이래버린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네이버가 그동안에는 이 블로그나 이 내용 쪽으로는 못 들어가도 네. 우리가
이 네이버 메일하고 검색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 전에 갑자기 엄청 불통이 느려졌다라는 소식을 그래서 들었어요.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상무부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이러냐? 나도 모르겠다. 그 관련된 부처에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런 징후를 잡고 이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종의 한한령이다. 네. 그래서 물어보면 잘 모른대. 我不知道. 不知道. 我不知道. 真的.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 진심으로 난 모른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우리 반도체 여파는 뭐냐면 이거 보시고 바로 이제 지도 볼 거예요. 뭐냐면 단기 수요가 이제 증가되는 것은 중국이 자체 도달을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조금 단기적으로 도움이 돼요. 네. 여하튼 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견제는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이 굉장히 중국 지도부 입장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을 뜻을 따른다면. 그렇죠. 지금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중관계는 악화되는데 한미관계만 계속 강조하고 뭐 아메리칸 파이브로 아니 왜 이 친구라고 하는 좋은 중국 가요도인데 그건 안 불러주느냐 워더펑요는 안 불러주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도체는 그럼 한국하고 끊자 인연 끊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대신에 뭐 하여튼 이런 한국 반도체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한령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지도 봐요. 바로 보여주세요. 네, 지도 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중국 지금 지도가 하얗게 된 부분이 나오는데 네. 지금 충칭에 우리 후공정이 있죠. 자, 파란 색깔이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팔이 잘 봐줘 안. 저기 시안 있죠. 네. 여러분 시안을 잘 봐야 돼요. 시안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시진핑 주석이죠. 아버지 시중센부터 저기서 중국 혁명의 근거지가 됐죠. 네. 그래서 진시황릉이 있는 데가 저기 시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당나라의 본거지가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안의 낸드 플래시 중국 내 생산 비중이 40%인데 네. 그러면 관계 끊자 다 정리하자. 그다음에 지금 우시 보십시오. D램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으로 옮기지도 못해서 계속 메모리 아니면 낸드 플래시 보세요. 중국 비중을 보세요. 40%, 20%.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거 완전 대통맞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재고 자산도 17조가 넘죠. 지금 회전율이 2.4에서 2.4는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1.6으로 내려갔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반도체가 별일이 없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 내에서 다른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이 웨이프 쪽이거나 후공정 쪽이거나 EUV예요. Extremely Ultraviolet. 이 극자외선 각인시키는 거예요. 새겨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데 언제 대체될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이걸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올 가능성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중국 문제는 언제 불거질지 모를 지뢰와 내관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중국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 G2라는 두 국가를 축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그렇죠. 짧게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완전 리튬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가뜩이나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 광산을 다 집어 삼키겠다. 일각에서는 뭐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뭐 용 빼는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두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중국이 리튬을 사들이면 지금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의 40%가 리튬이에요. 네. 그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체 생산이 돼요? 안 되죠. 지금 아르헨티나도 네. 포스코 홀딩스가 사들인 그 염호를 국유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잠비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의 칠레가 됐든 완전히 중국이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2차 전지의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빨리 좀 대체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빨리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이런 관련된 이 광물 자원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사들 있죠.
포스코 이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네. LX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 잘 봐야 돼요.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트워크스가 많은 지금 광물을 확보하고 있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점을 좀 살펴보고 결국 이게 한한령 같은 지금 우리 CN블루의 정용화 알잖아요. 외톨이야 워워. 하여튼 그 정용화도 지금 출연이 차단이 됐어요. 네. 그럼 세븐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연 엔터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또 관련해서 면세점이나 백화점도 그렇고 항공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반도체 부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중국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걸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베트남을 봐라. 아, 유럽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최근에 이제 그리스가 미쳤다 키스 총리가 지금 난리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시간 짧.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서 약간 시장을 다른 쪽으로 종목을 중국 이외로 옮기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